사기 열전은 사마천이 인간의 다양한 삶과 역사 속 진실을 탐구한 인류 보편의 기록으로 중국 고대사뿐 아니라 인간학적 통찰을 담은 걸작입니다. 바람이 불면 글씨가 먼저 흔들린다. 초나라 영도의 궁정에서는 늘 향이 피어올랐다. 향은 충신의 옷자락에서도 간신의 말끝에서도 똑같이 달았다. 다만 차이는 하나이다. 향이 거친 뒤 남는 냄새가 달랐다. 한쪽은 맑고 한쪽은 질척했다. 구로는 그 차이를 맡을 수 있는 사람이었다. 그는 냄새로 사람을 읽는 게 아니라 말의 무게로 나라를 읽었다. 개혁을 논할 때 그는 마치 강물처럼 또렷했고 제후의 술자리에서 웃어야 할 때도 눈빛은 늘 문서의 줄 사이에 머물렀다. 초는 강하오. 누군가가 말하면 구로는 고개를 끄덕였다. 그러나 강하다는 말이 가장 위험하오. 그는 그렇게 덧붙였다. 누구든 강하다고 자만하는 순간 강함은 기둥이 아니라 무덤이 되는 법이니까. 그의 재주를 알아본 이는 회왕이었다. 회왕은 젊었고 야심이 있었고 무엇보다도 구론의 눈이 두려웠다. 임금의 눈앞에서 감히 나라의 썩은 곳을 가리키는 눈. 그런 눈은 희귀했지만 너무 희귀해서 오히려 위험했다. 경은 내게 무엇을 원하느냐? 회왕이 물었을 때 구론은 뜻밖의 말을 했다. 원하는 것은 없습니다. 다만 두려움이 있습니다. 두려움? 사람들이 나라를 사랑한다고 말하면서 정작 나라를 시장처럼 흥정할까 두렵습니다. 진과의 외교를 말하면서 그 외교가 결국 자기 집 담장을 높이려는 장사일까 두렵습니다. 그 말에 회왕은 순간 웃음을 잃었다. 웃음을 잃는 임금은 곧 약한 임금이 된다. 임금이 약해지는 순간 그 약함을 팔아 이익을 보는 자들이 모여든다. 그날부터 구로는 궁정의 빛이 아니라 궁정의 거울이 되었다. 거울은 사람을 비추지만 사람에게 사랑받지 못한다. 초나라에는 두 줄의 길이 있었다. 하나는 법과 제도 위에 놓인 길, 다른 하나는 술과 친분 위에 놓인 길이었다. 구로는 첫 번째 길을 걸었다. 대신들은 두 번째 길을 걸었다. 두 길이 만나는 곳에서 늘 부딪히는 것은 사람의 어깨가 아니라 이익이었다. 상관대부는 아주 능숙한 사람이었다. 그는 말을 할 때마다 상대의 허영에 정확히 손가락을 얹었다. 사람은 자기 허영을 긁어주는 손을 은근히 좋아한다. 그리고 자신을 칭찬한 사람의 속셈은 잘 의심하지 않는다. 상관대부는 회왕에게 다가가 조용히 말했다. 구로는 재주가 높습니다. 그래서 위험합니다. 위험하다니? 재주가 높은 자는 나라를 위한다 말하지만 때로는 나라를 발판으로 자기 이름을 남기려 합니다. 구론이 법을 정비하자 말하는 것, 인재를 바꾸자 말하는 것 모두 옳습니다. 다만 옳다는 것이 임금의 권위를 잠식할 수 있습니다. 회왕은 얼굴이 굳었다. 권위라는 말은 임금을 누구보다 솔깃하게 만든다. 그 무렵 구로는 진과의 관계를 놓고 합종을 주장했다. 진은 이빨이 날카로운 늑대 같았다. 늑대가 예의를 지키는 듯 보일 때는 대개 배가 고프지 않을 때다. 배가 고프면 예의는 가장 먼저 사라진다. 진을 믿으면 초의 강이 마를 것입니다. 구로는 회왕 앞에서 분명히 말했다. 그러나 상관대부는 회왕의 귀에 또 다른 말을 심었다. 구로는 진과의 화친을 막아 자기의 정책을 관철하려 합니다. 이것은 충성으로 가장한 정치입니다. 정치라는 말 앞에서 임금은 늘 흔들린다. 충성과 정치가 분리되는 순간 충신은 정치꾼이 되고 간신은 현실주의자가 된다. 그날 밤 회왕은 잠을 이루지 못했다. 사람은 잠들기 전 가장 무서운 목소리를 듣는다. 그 목소리는 다른 이의 말이 아니라 자기 속에서 나오는 말이다. 구론을 믿을 것인가? 구론을 믿으면 내가 구론의 그늘에 들어가는 것인가? 구론을 버리면 내가 내 나라를 버리는 것인가? 회왕의 두려움은 나라를 잃는 두려움과 권위를 잃는 두려움이 서로 엉켜버린 두려움이었다. 두려움이 엉키면 사람은 선택이 아니라 도망을 택한다. 그리고 그 도망의 방식이 바로 유배였다. 구로는 유배를 선고받던 날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대신들 사이에서는 드디어라는 숨이 흘렀고 일부 젊은 관리들 사이에서는
어쩌다라는 눈물이 흘렀다. 그는 강가로 내려갔다. 강은 늘 같은 얼굴이지만 같은 얼굴이 늘 같은 뜻은 아니다. 그날 강물은 초나라 궁정의 향냄새를 씻어내는 듯 차갑고 날카로웠다. 유배지에서 구로는 글을 쓰기 시작했다. 글은 울음보다 정확했다. 울음은 사라지지만 글은 남는다. 남는다는 것은 때로 복수보다 무섭다. 글은 늦게 죽이고 오래 죽인다. 그가 밤마다 붓을 들 때 달빛이 먹물 위에 부서졌다. 구로는 문득 깨달았다. 내가 이렇게 글을 쓰는 것은 나라를 위해서인가? 아니면 나를 위해서인가? 그 답은 늘 반씩만 나왔다. 그래서 그는 더 쓰게 되었다. 반쪽짜리 답을 채우기 위해서. 그는 이소를 쓰며 스스로에게 묻고 또 물었다. 무엇이 충성인가? 무엇이 사랑인가? 나라를 사랑한다 말하는 자가 나라에 의해 쫓겨난다면 그 사랑은 누구의 죄인가? 그때부터 소문이 돌았다. 구런이 미쳤다. 구런이 신을 노래한다. 구런이 임금을 원망한다. 소문은 언제나 제일 먼저 어리석은 얼굴을 쓴다. 그리고 그 어리석은 얼굴로 가장 오래 살아남는다. 그러나 구런은 미친 것이 아니라 너무 또렷해진 것이었다. 또렷함은 세상에서 환영받지 못한다. 왜냐하면 또렷함은 사람들의 변명을 지워버리니까. 그 즈음 초나라의 궁정에서는 진나라 사신이 오갔다. 회왕은 진나라의 달콤한 말에 조금씩 마음을 내주었다. 상관대부는 그 곁에서 술잔을 채우며 속삭였다. 지는 우리에게 공주를 맞아들이려 합니다. 지는 우리를 형제로 대하려 합니다. 형제라는 말이 나오면 늘 한쪽은 형이 되고 한쪽은 아우가 된다. 그리고 아우는 시간이 지나면 결국 허리를 굽히게 된다. 구로는 소식을 듣고도 한동안 아무 말이 없었다. 그러다 어느 날 비가 내리던 새벽, 그는 마을의 작은 사당 앞에서 한 노인을 만났다. 노인은 머리가 휘었고 눈이 맑았다. 선생은 왜 비를 맞고 서 있소? 노인이 물었다. 비는 나를 적시지만 나를 속이지 않기 때문이요. 구런이 답했다. 노인은 웃었다. 그 웃음에는 오래 산 사람의 체념과 오래 버틴 사람의 고집이 함께 들어있었다. 그대는 충신이요. 노인이 말했다. 그런데 충신은 대개 2번 죽는다. 2번? 첫째는 벼슬에서 죽고 둘째는 마음에서 죽지. 첫째 죽음은 남이 주지만 둘째 죽음은 스스로 주는 거요. 구런은 그 말이 오래도록 귀에 남았다. 벼슬에서 이미 죽은 사람이 마음에서까지 죽어야 하는가? 그는 몰랐다. 다만 알 수 없는 것을 알기 위해 또 글을 썼다. 어느 날 소문은 바람보다 빠르게 유배지까지 도착했다. 회왕이 진나라에 갔다가 돌아오지 못했다. 처음 사람들은 믿지 않았다. 임금은 나라의 중심이다. 중심이 사라진다는 것은 상상하기 어렵다. 상상하기 어렵다는 것은 사람을 더욱 쉽게 속인다. 그러나 소문은 사실이었다. 회왕은 진나라의 꿰매 빠져 잡혔고 결국 타국에서 생을 마쳤다. 그의 죽음은 칼이 아니라 믿음이 죽인 것이었다. 믿음이 칼보다 더 깊이 찌르는 순간이 있다. 구런은 그 소식을 듣고 오랫동안 말이 없었다. 밤이 되자 그는 강가에 앉았다. 강물은 여전히 흐르고 있었고 그 흐름 속에 회왕의 웃음도 상관대부의 속삭임도 자신의 젊은 날도 함께 씻겨 내려가는 듯했다. 그는 깨달았다. 자신이 말했던 모든 경고는 결국 도착하지 못한 편지였다는 것을. 편지는 썼으나 받는 이가 편지를 열지 않았다. 편지가 열리지 않으면 글은 죽는다. 글이 죽으면 사람도 죽는다. 그때 그의 마음속에서 한 가지 반전 같은 감정이 일었다. 내가 회왕을 미워해도 되는가? 그는 나를 버렸다. 그러나 그는 결국 더 큰 어둠에게 먹혔다. 미움이 분명한 순간은 쉬워서 좋다. 그러나 미움과 연민이 함께 오는 순간은 사람을 찢는다. 구로는 찢어진 채로 살아야 했다. 시간은 사람을 잊게 만들지만 비극을 잊게 하지는 못한다. 비극은 형태를 바꿔 다시 온다. 초나라에서 멀지 않은 한 땅에서 가이라는 젊은이가 이름을 알리기 시작했다. 그는 어린 나이에 글과 법과 정치에 모두 밝았다. 군주가 원하는 말,
대신이 싫어할 말, 백성이 듣고 싶은 말을 동시에 할 줄 아는 그런 위험한 재능을 가졌다. 문제는 그를 불러들였다. 문제는 회왕처럼 젊지 않았고 상관대부 같은 간신의 속삭임에도 쉽게 넘어가지 않는 사람처럼 보였다. 그러나 세상은 늘 간신만으로 굴러가지 않는다. 때로는 온건한 사람들의 두려움이 더 강한 벽이 된다. 가인은 임금 앞에서 말했다. 법을 바로잡고 제후의 권한을 줄여야 합니다. 나라의 뼈가 휘면 살이 아무리 많아도 서지 못합니다. 문제는 고개를 끄덕였다. 그러나 그의 눈은 흔들렸다. 임금이 고개를 끄덕이면서도 흔들릴 때 대신들은 그 틈을 잇는다. 가인은 너무 급합니다. 원로 대신들이 말했다. 젊은 피는 끓지만 나라의 피는 천천히 돌아야 합니다. 가인은 그 말을 듣고도 웃었다. 젊은 천재는 자신이 옳다는 사실을 세상이 따라오지 못하는 것으로만 생각한다. 그때는 아직 몰랐다. 세상은 따라오지 못하는 것이 아니라 따라오지 않으려는 것일 수 있다는 걸. 결국 가인은 장사왕의 탭으로 좌천되었다. 유배였다. 구런처럼 또 한 명의 천재가 강가로 내려가게 된 것이다. 가이가 장사로 내려가는 길에서 들은 이야기 중 하나가 있었다. 예전에 이 땅에도 한 사람이 유배 와서 글을 썼다더라. 누구요? 초나라의 구런. 그 이름은 가이의 가슴에 작은 불씨처럼 남았다. 그는 아직 구런을 만나본 적도 그의 글을 온전히 읽어본 적도 없었지만 이상하게도 그 이름만으로도 자신이 어떤 길에 들어섰는지 알 것 같았다. 장사의 밤은 습했고 습기는 사람의 마음을 쉽게 눅눅하게 만들었다. 가인은 태부의 직책을 맡았으나 그것은 임금 곁에서 나라를 움직이는 자리가 아니라 젊은이를 조용히 만들어두는 자리에 가까웠다. 그는 밤마다 글을 썼다. 그중 가장 유명한 것은 훗날 조구럼부가 된다. 제목부터가 이상했다. 구런을 조문한다니. 마치 자신이 구런의 뒤를 잇는다는 선언 같았다. 그런데 소설 속에서 여기서 한번 반전을 꺼내자면 가인은 어느 날 꿈을 꾸었다. 꿈에서 그는 강가에 서 있었다. 강은 초나라의 명나수였고 달빛은 종이처럼 얇았다. 그 강가에 한 사람이 서 있었다. 옷자락은 물에 젖지 않았는데도 무거워 보였다. 구런 선생이십니까? 가이가 물었다. 사내는 고개를 들었다. 눈빛이 유난히 또렷했다. 나는 이미 강 아래에 있다. 그가 말했다. 그러나 너는 왜 강가에 서 있느냐? 저도 유배를 왔습니다. 가이가 숨을 삼켰다. 저는 옳은 말을 했다고 믿었습니다. 그런데 옳은 말이 사람을 밀어냅니다. 구런은 잠시 가이를 바라보다가 아주 조용히 물었다. 너는 옳은 말을 했느냐? 아니면 이기고 싶은 말을 했느냐? 그 질문은 칼처럼 날아와 가이의 심장을 찔렀다. 가이는 반사적으로 부정하려 했지만 입술이 움직이지 않았다. 그는 깨달았다. 자신 안에 나라를 위함과 자기 재능의 증명이 함께 섞여 있었다는 것을. 구런은 그 표정을 보고 말했다. 나는 임금을 사랑했다. 그리고 나라를 사랑했다. 그러나 나는 나 자신도 사랑했다. 그 셋이 함께 있을 때는 힘이 되지만 셋이 서로 싸우기 시작하면 사람은 무너진다. 가이의 눈에서 눈물이 떨어졌다. 그는 꿈속에서조차 참지 못했다. 그럼 저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구런은 강물 쪽으로 시선을 돌렸다. 너는 내 길을 따라오지 마라. 그가 말했다. 나는 물속으로 들어갔다. 그건 선택이라기보다 내가 견딜 수 있는 마지막 방식이었다. 그러나 너는 아직 젊다. 젊음은 버티는 방식이 더 많다. 가인은 다급하게 물었다. 그러면 선생은 후회하십니까? 구런은 잠시 침묵했다. 그 침묵이야말로 대답이었다. 그리고 마침내 그는 말했다. 후회는 아니다. 다만 내가 살아서 더 많은 말을 했더라면 더 많은 사람이 덜 죽었을까? 그 생각은 한다. 그 말이 끝나자 강물 위로 바람이 불었다. 달빛이 찢어지고 가인은 잠에서 깼다. 그의 베개는 젖어 있었다. 그러나 그 눈물은 좌절의 눈물이 아니라 이상하게도 정신이 맑아지는 눈물이었다. 그는 그날부터 글을 쓰는 방식이 달라졌다. 비난하기 위해 쓰는 글이 아니라
살리기 위해 쓰는 글을 쓰려고 했다. 그 변화는 미세했지만 인생을 바꾸는 변화였다. 문제는 가희를 다시 불러들이려 했다. 그러나 다시라는 말에는 늘 칼끝이 숨는다. 다시 불러들인다는 것은 다시 한번 시험한다는 뜻이기도 하다. 가희는 조정으로 돌아왔으나 조정은 여전히 조정이었다. 원로들은 그를 반겼지만 그것은 꽃으로 맞이하는 것이 아니라 비단으로 묶어두는 환대였다. 가희는 조심스러워졌다. 옳은 말을 했다고 바로 말하는 것이 능사가 아니라는 걸 배웠다. 그러나 조심스러움이 늘 지혜는 아니다. 때로 조심스러움은 마음의 절반만 쓰는 습관이 된다. 그러던 중 한 사건이 생겼다. 문제의 아들 양왕이 사냥을 나갔다가 사고로 죽은 것이다. 누구의 잘못인지 알 수 없는 죽음, 알 수 없을 때 사람들은 가장 쉽게 가까운 사람을 의심한다. 가희는 양왕의 스승 같은 역할을 했기에 책임이 그의 어깨에 쏟아졌다. 그는 억울함을 말하려 했지만 말이 목구멍에서 멈췄다. 구런의 꿈이 떠올랐다. 옳은 말과 이기고 싶은 말의 경계였다. 그는 자신이 지금 하고 싶은 말이 무엇인지 분간할 수 없었다. 결국 가희는 병들었다. 병은 몸에서 시작하지만 때로는 나라에서 시작한다. 23도 아니고 26도 아니고 33. 천재가 가장 빛나야 할 나이에 그는 시들었다. 사람들은 말했다. 너무 예민해서 그렇다. 너무 똑똑해서 그렇다. 그러나 가희는 알고 있었다. 예민함이나 똑똑함이 문제가 아니라 나라가 재능을 견디지 못하는 구조가 문제라는 걸. 그는 마지막 밤 창문을 열고 바람을 맞았다. 바람은 초나라에서 불어온 듯한 습기를 품고 있었다. 그는 문득 웃었다. 선생. 그는 혼잣말로 중얼거렸다. 저는 물로 들어가지는 않겠습니다. 하지만 저는 여기까지인가 봅니다. 그는 책상으로 돌아와 붓을 들었다. 마지막 글은 누군가를 비난하지 않았다. 그 대신 그는 기록했다. 천재를 죽이는 것은 칼이 아니라 두려움이다. 그리고 붓이 멈췄다. 이야기는 여기서 끝나지 않는다. 왜냐하면 누군가는 이 이야기를 기록해야 했기 때문이다. 사마천은 밤마다 등불 아래서 글을 썼다. 그는 구런의 글을 읽었고 가희의 글을 읽었다. 그리고 그 글들 사이에서 한 가지 공통된 슬픔을 보았다. 둘은 서로 다른 시대를 살았고 서로 다른 나라를 살았지만 똑같은 방식으로 무너졌다. 정치의 실패가 아니라 인간의 두려움이 만든 실패였다. 사마천은 붓을 잠시 내려놓고 생각했다. 구런은 왜 죽었나? 가희는 왜 병들었나? 나라란 무엇인가? 그에게도 상처가 있었다. 모욕, 고통, 굴욕. 그는 그것을 기록으로 바꾸는 사람이다. 고통을 글로 바꾸는 사람. 고통은 사람을 부수기도 하지만 어떤 사람에게는 고통이 잉크가 된다. 사마천은 구런 가생열전의 마지막을 쓰며 자신도 모르게 속삭였다. 너희는 비극이었다. 하지만 너희는 또한 경고였다. 그리고 그는 덧붙였다. 경고는 종종 늦는다. 그러나 늦더라도 남는다. 세월이 흐른 뒤 사람들은 명나수 근처에서 구런을 기렸다. 누군가는 쑥과 향을 피웠고 누군가는 떡을 던졌다. 그 행위들이 구런을 살릴 수는 없지만 최소한 잊지는 않겠다는 약속이었다. 장사의 어느 서늘한 날 가희의 무덤 앞에서는 젊은 선비 하나가 서 있었다. 그는 가희의 글을 읽고 울었다. 그리고 말했다. 선생, 저는 정치가 두렵습니다. 하지만 더 두려운 것은 정치가 아니라 제가 침묵하는 것입니다. 그 선비는 그 말을 끝으로 돌아섰다. 돌아서는 모습이 유배자의 뒷모습처럼 쓸쓸했다. 강은 여전히 흘렀다. 나라들은 흥망을 반복했다. 사람들은 천재를 찬양하면서도 천재를 견디지는 못했다. 그러나 기록은 남았다. 기록은 늦게 도착하더라도 누군가의 마음에 도착한다. 구런이 남긴 글이 가희에게 도착했듯이 가희가 남긴 글이 또 다른 누군가에게 도착한다. 사마천의 기록이 우리에게 도착한다. 바람이 불면 글씨가 흔들린다. 그러나 글씨가 흔들린다는 것은 아직 누군가가 그 글을 읽고 있다는 뜻이다. 그리고 읽는 동안 비극은 단지 비극이 아니라
다음 시대를 살리는 등불이 된다.